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풀잎에 서린 아침 이슬처럼 영롱히 잠깐 비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한서 서무전에 나오는 이 말처럼 인간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을 넘어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인간은 삶을 추구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서양 지성인과 만남을 통해 서양인들은 영원한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서양인들의 지혜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저술하신 상생문화연구소 문계석 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책이 서양 지성인과 만남입니다. 이 책은 일종의 서양 철학사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사님께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집필하셨나요? 예, 서양 철학사 하면 통상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연대기에 준해서 사상의 흐름을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하지만 서양 지성인과 만남이라는 이 책은 서양의 지성인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탐구해낸 핵심 사상을 단순히 역사적인 흐름보다는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서양 철학에는 여러 분야의 철학이 있다고 알고 있죠. 요컨대 형질성학, 신학, 수학철학, 논리학, 사회철학, 실존철학, 생리철학, 심리철학 등 유물론과 유신론도 마찬가지이고 각 분야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핵심 주제를 파악하여 존재론, 인식론, 신론으로 묶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처음부터 존재론이니 인식론이니 그런 개념들을 듣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먼저 이 개념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먼저 존재론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존재론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탐구하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잠시 둘러볼까요? 주변에는 수많은 종류의 것들이 생겨나서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져감을 볼 수 있지요. 순간적으로 생겨나서 없어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오랫동안 지속하여 존재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종류에 따라 존속 기간이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것들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인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잠시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어떤 것이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창조되고 변화하는 현실적인 것들이 존재 근원이 무엇이냐를 묻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대해서 탐구하여 체계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존재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으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 즉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이 존재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인식론은 말 그대로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제대로 알 수 있는지, 그러한 알미 과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체계성을 구축하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알의 기원과 방법 등을 탐구하는 것을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들이 세계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존재는 인격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탐구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인격자가 존재한다면 확실히 지고지순한 존재임에 틀림없고 악의와 고통에 찬 모든 현실적인 인간을 구제하여 완전한 세계로 인도하는 지극히 선한 존재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완전한 인격적 존재를 신이라 하고
그 신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된다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고통에서 구원을 받고 죽은 후에도 선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세계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인문학에서 철학은 학문의 꽃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한간에는 뭐 경영 철학이니 인생 철학이니 이런 철학이라는 말을 통속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철학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철학이란 말의 어원을 밝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철학이란 개념은 영어의 필로소피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는 원래 그리스어 필로소피아에서 유래합니다. 필로소피아는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성어인데요. 필로스란 사랑 내지는 욕망을 뜻하고 소피아란 지혜 내지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지혜에 대한 사랑이란 뜻이고 철학자는 한마디로 지혜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을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지혜란 말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처음에는 어떤 특정 분야에 탁월하게 혹은 훌륭하게 다룰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의미했어요. 즉 집을 잘 짓는다든가 농사를 잘 짓는다든가 전쟁을 탁월하게 치룬다든가 가정사를 잘 보듬어 나간다는 등의 행위를 살펴볼 때 그런 행위에서 지식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수행해 나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혜에서 행위 측면이 떨어져 나가고 전문적인 지식만이 남게 되었죠. 이때 전문적인 지식은 개별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물리학이나 생물학, 화학, 사회학, 기계공학 등의 개별적인 원리가 그런 지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혜는 그런 개별과학에서 추구하는 개별적인 지식을 넘어서 이들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으뜸이 되는 지식을 뜻하게 됩니다. 으뜸이 되는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특수한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탐구해서 알아낸 총체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총체적인 지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 근원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존재 근원에 대한 지식은 존재에 대한 총체성의 이치나 원인, 원리 혹은 도리에 대한 본성적인 지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으뜸이 되는 총체적인 지식을 지혜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지식을 증득하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럼 동양 문화권에서 이 지혜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을 지혜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꽤 어렵겠으나 우주 만유에 대한 근원적인 존재 원리가 가장 탁월한 지혜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주로 사물들이 근원적인 존재 원리나 최고의 신에 대한 지식을 으뜸이 되는 지혜로 보았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도나 형이상학적인 리와 기와 같은 원리에 대한 지식을 지혜로 보았으며 불교 문화권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지혜로 삼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을 철학으로 정의하셨는데 이를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또 정의를 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의 상태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양 고대의 신화에서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신들처럼 전혀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존재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인간으로 태어날 때 충만한 상태에서 반쪽은 잃어버리고 나머지 반쪽만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반쪽 때문에 원초적인 불만이 있게 되고 그 불만을 채워서 만족해지려고 울기 시작하고 반쪽을 채웠을 때 충만하여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반쪽이 없음을 자각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늘 애쓰는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인간이 성장과 함께 의식이 발달하면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 부분을 채워서 만족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욕망이 발동할 수밖에 없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면 채우려는 욕망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배고프다는 사실을 느껴 알게 되면 부족하니까 채워서 만족해지려고 음식을 욕망하게 되고, 자신에게 아름다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름다움을 채워서 아름다워지려고 욕망하게 되고,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돈을 벌어서 만족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박사님, 앞서 철학을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한 뜻은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그 지혜를 축적해서 충만한 존재가 되려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증산도에서 말하는 이 원시반본의 이념과도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배부르다고 알고 있으면은 음식을 욕망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고귀한 품위를 충만하게 갖고 있다고 알게 되면 품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욕망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에게 혹시 여자가 없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숨보다도 더 절실하게 사랑한다면 그것이 원래 잃어버린 반쪽이었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을 쟁취하려고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반쪽을 채워서 본래의 충만한 존재로 돌아가려는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산도에서 말하는 원시반본이란 시원을 살펴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원은 바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충만한 상태,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린 반쪽이 명예라고 알고 있으면 명예를 위해, 돈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일 자신이 잃어버린 반쪽이 지혜라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한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지혜를 사랑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철학하는 사람이란 바로 지혜를 추구하여 획득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서양 철학사에서 유명한 금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이 문구랑 철학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는 금언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다고들 잘못 알고 있어요. 사실 이 금언은 그리스 아테네인들이 우주의 배꼽이라 부르는 아폴론 신전 앞 돌 기둥에 새겨진 경구입니다. 이 금언의 핵심 뜻은 사실 아폴로 신전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은 불멸의 존재인 신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인간이란 점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모두가 자신의 분수를 알아 신의 뜻을 넘보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라라는 뜻으로 활용했지요.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아테네 사회는 지혜롭지 못하면서도 자칭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렸기 때문이었답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사상으로 볼 때 진정으로 무지를 장악한 최초의 인물은 소크라테스일 겁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무지를 냉철하게 자각해야만이 지혜를 사랑하거나 욕망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애제자 플라톤이 전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소개해 보지요. 저들이나 나나 마찬가지로 자랑할 만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고 자칭하지만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최고의 지혜가 없음을 자각하고 있어야만 지혜를 사랑하거나 욕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고대 아테네 시대에는 이 소피스트와 철학자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소피스트들은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을 갖고 이것을 최고의 지혜라고 자랑하였지만 소크라테스는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식, 즉 영원히 참된 진리를 추구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해득실을 따져서 각자에게 필요로 하는 논쟁을 펼쳤지만 말을 곡해하여 원하는 쪽으로 설득하는 논변이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지식을 영혼을 지도하는 지혜라고 자평하였죠. 그러나 플라톤은 영혼을 사로잡아 매혹시키는 기술일 뿐이라고 소피스트들의 지식을 혹평했답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 소개해 볼까요? 당시에 소피스트들의 거장으로 알려진 프로타고라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란 무엇이냐? 라는 물음에 대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들 각자의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에 대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같은 사물이라도 나에게는 나에게 나타난 그대로이고 너에게는 너에게 나타난 그대로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물의 참과 거짓을 말할 때 각자의 주관에 따라 본 것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아름다움, 참된 용기, 탁월한 정의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각자가 알고 있는 주관적인 것을 진리라고 여겼던 겁니다. 소피스트들은 객관적인 진리를 좀 부정하고 제 눈에 제안경식이었겠네요. 그렇지요. 소피스트들은 극단적으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관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곧 누구에게나 통용이 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을 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치, 규범이라든가 법률 등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란 없고 오직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만이 진리가 된다는 주장이 되어서 결국 평화와 질서를 갈구하는 사회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겠지요. 그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은 또한 철학에서 요구하는 탁월한 지혜와 거리가 아주 먼 지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추구한 지식은 단편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이 각 분야에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획득한 개별적인 지식이나 다방면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개별적인 지식을 그들은 최고의 지혜라고 자처하면서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소유한 지식이 최고로 탁월한 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지를 자각하지 못한 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로 탁월한 지혜를 사랑하거나 이 욕망함으로써 철학하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 최고로 탁월한 지혜를 추구하는 목적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어렵습니다만 우선 이해를 돋구기 위해 플라톤이 전하는 동굴의 알레고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죠. 동굴의 알레고리에 의하면 밝게 빛나는 태양이 떠 있고
태양이 비치는 지상 세계는 온갖 종류의 생명들이 태양빛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커다란 동굴이 하나 있는데 이 동굴 속은 햇빛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두컴컴합니다. 이 동굴 속에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모두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눈앞에 전개되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는 동굴이 벽이 있고 벽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등을 비추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희미한 그림자만 아른거리며 움직일 뿐입니다. 문제는 동굴 속의 사람들이 동굴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니와 동굴벽에 아른거리는 것이 그림자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동굴벽에 나타난 그림자들의 세계가 진리라고 잘못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만이 존재하는 세계이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과 알미 영원한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방식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말의 우물안 개구리와 유사한 상황이네요. 이것을 탈피하면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일 어떤 사람이 동굴 벽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진정으로 실제하는 것인가를 의심하고 그림자의 진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그 근원지를 추적해 보려고 결심만 한다면 우선 동굴 속에 결박되어 있는 쇠사슬을 온갖 노력을 동원해 끊어버리고 동굴 밖으로 나가 보아야 그림자의 근원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은 온갖 피나는 노력을 동원하여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면 태양이 비치는 지상세계의 참된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동굴 속에 비치는 그림자의 근원이 태양이고 태양빛에 의해 모든 것이 생명활동을 벌이면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겠죠. 동굴이 알레고리가 뜻하는 바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근원의 실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원의 실제는 자체로 변화하지 않으면서 세계의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질서와 인식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제1원인이요 궁극의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굴 밖의 태양처럼 실제가 모든 생명의 존재 근거요 알의 근원이듯이 말이죠.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최고로 탁월한 지혜요 영원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철학은 곧 근원의 존재, 궁극의 제1원리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혜를 사랑함으로 정의되는 철학은 우주 만물의 창조 변화에 대한 영원한 진리, 즉 궁극의 제 원리를 찾아 떠나는 탐구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원의 진리에 대한 탐구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두 측면으로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우주 만물의 창조 변화에 대한 진리를 올바르게 체득하여 현실적인 삶의 가치를 고양하는 데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진리를 체득하여 소유함으로써 자신 또한 죽어서도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희망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박사님 오늘 철학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여 오늘의 문명을 일구어내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죠. 삶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신화의 시대가 문명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의식이 점차 진화하면서 신화의 시대에서 학문의 시대, 즉 알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죠. 학문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 결정적인 까닭은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 변화에 대한 존재 근원을 탐구하는 철학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사에서 철학적 탐구가 어떻게 진행됐던가를 개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고 하죠.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철학은 사실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구촌 문화 시대의 서양을 알려면 서양 문화를 열어온 서양 철학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서양 철학의 사조와 서양 지성인들이 전한 존재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